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자연세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 전공이 경추 부분에 대한 수술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비욘디 시간에서도 여러 가지 경추 질환에 대해서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선천성 경추 협착증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협착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선천성 경추 협착증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현장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근데 임상에서 이쪽 분야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 봤고요. 일단 선천성 경추협착증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말 그대로 선천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congenital,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그 상황을 의미하고, 경추는 우리가 척추 중에서 목 쪽의 부위의 척추를 우리가 경추라고 하죠. 협착증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요추나 경추에 모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척추 뒷부분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신경관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관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경추 협착증은 말 그대로 이게 선천적으로 이게 뭐 태어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경추 신경관이 좁게 태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비욘디에 나와서 채널에 나와서 이제 경추 협착증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추 협착증은 대부분의 원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퇴행성 목 디스크가, 그러니까 퇴행적으로 마모가 되면서 소위 말해 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 주변에 골극이 생기고 디스크 찌꺼기가 이제 골화가 되면서 신경 지나가는 통로를 점점 차지하게 되면서 신경을 압착하는 그런 원인이 대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그 외에는 이제 급성으로 목 디스크가 파열돼서 터지거나 하는 급성 목 디스크 탈중증도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제 경추 뒷부분에 있는 후종인대 고라인대라는 부분이 뼈로 변하는 고라 현상에 의해서 이 고라 부분이 신경관을 또 차지하면서 생기는 경추협착증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추협착증의 원인은 퇴행성 목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과 퇴행성 디스크 환자의 경추 MRI를 비교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화면에 정상 이제 척추를 보시면은 이렇게 척추 앞에 뼈 부분이 있고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부분이 있고, 뒤로 이렇게 신경 기둥이 있는데 뇌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기둥을 우리가 척수신경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척수신경 기둥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경추신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같은 경우는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의 앞 뒤로 이렇게 하얗게 우리가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는 이 빈 공간이, 열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내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신경도 어디 한 군데 눌린 바 없이 그냥 처음부터 쭉 주행 방향 따라서 끝까지 매끈하게 이어진 양상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퇴행성 디스크 환자, 즉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목을 사용하면서 노화가 되고 디스크가 이제 퇴행이 되고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찌꺼기화되고 이제 골극이 형성되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경추 신경관 통로의 일부분이 이렇게 부분이 밀려나와서 신경관을 좁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경추 협착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상 신경관을 이제 새로운 수도관 파이프라고 저는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수도관 파이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처음 새 파이프는 이렇게 아주 내부가 균일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내부 면적도 넓은 파이프 모양을 가지는 반면에, 수십 년 동안 노후화가 진행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세월 동안 파이프가 사용되면서 내부에 이제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가지고 파이프의 이제 직경이 좁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추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이 경추 협착증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선천성 경추 협착증에서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거는 사실 뭐 환자분이나 이런 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근데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그 신경관 통로 자체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좁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비유를 들여서 설명드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둘 다 깨끗한 파이프지만 정상 파이프는 굉장히 이렇게 직경이 넓은 반면에 선천성 협착증은 애초에 인제 타고난 이 파이프의 직경 자체가 굉장히 좁은 것을 우리가 선천성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선천성 협착증 제가 최근에 수술하신 분 사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상과 오른쪽 화면의 선천성 협착증 환자를 비교했을 때 물론 이 환자가 이렇게 여기 3 번, 4번 경추 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 나온 것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디스크가 뭐 밀려 나오지 않은 다른 구간도 그냥 정상과 비교해 보면은 이 신경관 통로 자체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보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되는 이 선천성 협착증이라는 거는 처음 애초에 타고난 이 경추의 신경 통로가 애초부터 좁은 현상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타고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제가 인제 신경관 통로와 이 신경관 내부로 지나가는 신경 기둥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봤는데 정상은 말 그대로 넓은 원통 같은 신경관 내에 이렇게 척수 신경 기둥이 쭉 내려가는 이런 모양을 비치는 반면에 선천성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경 기둥은 대부분 환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신경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신경관 통로 자체의 폭이 시작부터 굉장히 좁게 태어나신 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 척추 신경관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이렇게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 화면 같은 경우는 신경관 자체는 어릴 때 타고난 신경관 자체는 그렇게 좁지 않으신 분인데 이제 뭐 오랜 세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한 5, 60대 정도 환자분들이 되겠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목의 디스크 부분이 이제 디스크도 결국 연골이기 때문에 그 연골이 마모되면서 디스크의 일부분 뒷부분이 이렇게 밀려 나와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점점 일부분만 그러니까 전체 척추관이 아닌 일부분만 좁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선천성 협착증은 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왼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디스크 질환이 있긴 있으나 애초 시작부터 신경관이 좁게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벼운 디스크 이렇게 돌출해도 신경이 바로 직접적으로 눌리는 고런 현상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물론 디스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실제 이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굵기를 보시면은 신경 굵기 자체는 비교적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같은 두께로 내려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선천성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 굵기마저도 이렇게 쉽게 디스크에 눌려서 굵기 자체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찌부러진 듯한 이렇게 압착된 듯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들한테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처음에 잘 대부분 못 하셔 가지고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타고난 신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신경관의 굵기가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한 디스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밀려 나와도 대부분 뭐 마비가 오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분들은 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잘 없고요. 반면에 이렇게 선천성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타고난 신경 통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디스크가 밀려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좁은 통로 안에 신경이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제 신경 통로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 이 신경은 그 뒷부분에 도망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디스크에 의해서 짓눌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선천성 경추협착증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꼭 반드시 제가 MRI 검사를 찍어야만 제가 이거 선천성 경추협착증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병원에 처음 아파서 방문했을 때 어
처음 검사하는 게 대부분 가장 비용이 저렴하니까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보거든요. 가장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 예를 들어 목이 아파서 왔어요. 예를 들어 팔이 저려서 왔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진료를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 정상,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인의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그냥 건강검진에서 찍으면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측은 이제 선천성 협착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엑스레이로 이걸 구분할 수가 있냐면요. 정상은 여기 엑스레이는 이 앞부분에 이 네모난 부분이 뼈가 되겠고, 이 네모난 부분과 부분 사이에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의 빈 공간으로 보이는 곳이 건강한 디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뼈 뒤로도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뼈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후궁뼈라고 하는데, 그 척추뼈 몸통 앞쪽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고, 뒤쪽으로 후궁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폭을 우리가 신경관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신경 목 척추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신경 통로가 이 정도 넓어야 정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오른쪽에 선천성 협착증 의심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라인을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쪽 정상에 비해서 신경관이 그냥 뚜렷하게 좁아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 선천성 협착증을 의심할 때 파악하는 팁이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렇게 그 척추뼈 몸통을 이렇게 좌우 폭을 이렇게 길이를 한번 재보고요. 물론 이 길이가 엑스레이는 확대와 축소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정확한 길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 길이를 재보고 뒤에 신경관 통로의 길이를 재봐서 이 비율을 보자는 겁니다. 이 비율이 정확하게 한 1대1 정도, 1대 내지는 0.8 이상 나왔을 때는 아, 이분은 그냥 정상적인 넓은 척추 신경관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선천성 협착증 같은 경우는 왼쪽이랑 뚜렷하게 대비가 되시죠. 이렇게 척추뼈 몸통의 좌우폭 너비는 이 정도 되는데 신경관의 너비는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라고 치면은 비율로 따졌을 때 여기가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이렇게 선천성 협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선천성 경추 협착증의 진단은 일단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고요. 이제 환자의 증상이 진짜 뭐 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이 정말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될 때는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반드시 MRI 검사도 이제 필요해서 정밀하게 신경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선천성 경추협착증이라는 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원래부터 좁은 그냥 선천성 질환이고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벼운 디스크 파열이나 탈출에도 굉장히 일반 다른 정상 신경 통로를 가지신 정상인에 비해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신경 기둥이 바로 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급성 디스크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경추 척수증이라는 마비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뭐 진단 기준, 어떤 모든 질환이든 모든 질환은 이제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얼마나 넓은 것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얼마나 좁은 것부터를 우리가 선천성 협착증으로 기준을 내리느냐를 이제 의사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정상은 사실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서양인들은 대부분 이제 척추 신경관이 좀 넓게 태어나는 소위 말하는 백인들이죠. 백인 환자분들은 좀 신경관이 넓게 태어나서 사실 경추 질환도 비교적 드뭅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문헌상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3mm 내지 15mm 이 신경 통로의 직경이 그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정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선천성 협착증은 MRI를 찍어서 측정을 해봤을 때 몇 미리 이하가 나와야 되느냐 하고 봤을 때는 보통 10mm 미만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분은 타고난 신경 통로가 이미 좁구나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정상 같은 경우는 이건 환자가 아닌 정상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통로의 폭이 한 15mm 나오셨던 분이고요. 제가 수술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 디스크가 밀려나온 부분이 아닌 그 뼈 뒷부분에 그냥 아무
어릴 때부터 타고난 이 신경 통로 폭을 재보면은 대략 한 7mm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이분은 절반 가까운 그 좁은 통로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 큰 넓은 고속도로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시면 되고, 오른쪽 선천성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마치 그 시골길에 있는 오솔길 같이 아주 좁게 태어난 도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디스크까지 밀려 나오게 되면은 신경 통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가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 뭐 한 차로가 뭐 차가 뭐 고장 나서 멈춰 섰다든지 아니면 바위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한 차로를 막아도 우리가 남은 7차로라는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선천성 협착증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 아주 좁은 오솔길에 같은 사이즈의 바위덩이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로는 완전히 막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바로 선천성 협착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선천성 경추 협착증은 얼마나 흔한가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요즘에 논문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논문 문헌마다 이 유병률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뭐 적게는 4.9% 보고되어 있는 논문도 있고요. 많게는 21.5%까지도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논문에 따라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그 논문 문헌별로 유병률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이 선천성 경추협착증 환자들은 본인이 정말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병원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내가 사실 살면서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뭐 검사를 해볼 일도 없으니 내가 뭐 경추가 원래 좁은지 신경관이 좁은지 안 좁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온 국민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정확한 뭐 몇 프로나 되는지를 파악이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헌들은 대부분 이제 그 기증하신 시체, 그 우리가 시신 해부할 때 기증받은 시신 를 이제 해부를 해봤을 때 나온 문헌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진료를 해보고 수술을 했다 환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동양권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고요. 뭐 문헌상에는 이제 흑인 쪽 인종에 비율에서 조금 더 이 선천성 경추협착증이 좀 유색 인종이 조금 높다고 보고돼 있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비율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뭐 성변, 동반 유전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특정 성별이 더 생긴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 이거는 선천성 경추협착증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경 통로 자체가 좁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신경관의 크기도 조금씩 다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이라고는 설명을 하지만 직접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런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이건 질병 상태로 부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반면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유전 질환 중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다운 증후군이 이제 염색체를 이제 수정 단계에서 이제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이제 선천적인 유전 질환인데,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그 선천성 질환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유전 질환에 속하게 되고요. 이게 질병에 속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추나 요추의 그 신경 통로, 신경관 자체가 굉장히 좁게 태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냥 뭐 병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신경관이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경추협착증은 대부분 우리가 수술을 하게 돼도 수술한 연령대가 상당히 비교적 젊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선천적이므로 이거는 뭐 나이가 뭐 많다고 해서 뭐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좁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천성 경추협착증 환자분이 뭐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후종인대 고라증이 겹쳤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척수증이라는 마비가 오는 그런 질병으로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럼 언제 이 뭐 선천성 경추협착증은 그러면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수술은 무증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경추 척수증 증상,
뭐 나이가 뭐 20-30 대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는 손에 힘이 빠지고 막 손동작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막 자꾸 물건을 놓치기 시작하고 또 뭐 걸음 심하게는 막 걸음 넣는데 걸음걸이가 중심이 안 잡히고 휘청거리는 보행 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상지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목과 등, 허리 전체까지 이어지는 그 척추 전반의 통증도 굉장히 흔합니다. 팔다리 저림도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이런 아직 뭐 디스크 질환이 나타날 연령대가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이상한 마치 뇌졸중 같은 중풍 같은 비슷한 경추 척수증 증상을 보인다면은 젊은 분들일 경우에 이렇게 선천적인 협착증을 반드시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술은 뭐 아직 디스크가 정상이고 그냥 선천적인 신경관만 좁은 상태라면은 그 증상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디스크도 건강하고 뭐 마모된 부분이나 뭐 터진 부분도 없다면은 당연히 그때는 수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뭐 외상이나 충격으로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내지는 뭐 같이 동반된 후종인대 고라라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 척수 마비 증세가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연령대가 저는 최근에 뭐 20-30 대도 굉장히 꽤 흔하고요, 생각보다. 대부분 이제 40-50대 분들이 이렇게 척수증 나타난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타고난 신경 통로가 대부분 좁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은. 환자의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뭐 자세가 나쁘거나 물론 디스크가 밀려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있겠지만 뭐 디스크야 모든 사람들이 노화가 될수록 다 조금씩 밀려나는 게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통로가 넓게 태어나신 분들은 뭐 디스크 조금 뭐 밀려 나오고 퇴행성 질환이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수술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제 선천적으로 신경 통로가 좁은 분들은 사실 인제 이런 증상이 막 급격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환자분들이 목을 수술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목 디스크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목 디스크를 소위 말해 긁어내고 뭐 디스크 긁어낸 부분에 뭐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 뼈를 넣어서 고정을 하는 유압 수술한다든지 그냥 디스크 수술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선천성 경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경추의 신경 통로 중에 일부만 좁아진 현상이 아니라 애초에 타고날 때부터 전체가 좁아진 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술을 할 거면은 후방 그러니까 목 뒤를 절개해서 목 그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죠. 아까 오솔길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오솔길로 태어나신 분을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완전히 도로 전체를 넓히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경추협착증은 대부분 후방 수술로 접근하게 되고요. 그래서 목 뒤로 절개를 해서 경추의 신경 공간 통로 전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후궁 성형 수술 내지는 후궁 확장 수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이 선천성 경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 환자들이 후종인대 고라 제가 예전에 한번 비욘디에서 설명했던 병인데요.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병이 동반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후궁 성형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후궁을 완전히 절제하고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목을 전체를 고정하는 수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수술 방법이 쪼끔씩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인제 선천성 경추협착증인 경우에는 뒤로 접근해서 목 전체 통로를 넓혀 준다. 고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대표적인 수술이 후궁 성형 수술이고요. 특수한 이런 고라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후궁 절제 수술과 유압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요. 선천성 경추협착증은 지난 시간에 후종인대 고라 설명할 때의 내용이랑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무증상일 때는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죠. 뭐 증상이 없는 환자를 뭐 어떤 환자가 수술을 원하겠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상이 없으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선천성 경추협착이 있다는 것도 모를 거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고려하지 않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환자도 원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인제 뭐 가벼운 충격이나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척수증이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그때는 디스크 수술이 아닌 경추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흡수는 됩니다. 젊을수록 그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비교적 젊고 급성 디스크, 소위 말해 터진 지 얼마 안 된 말랑말랑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천성 경추 협착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디스크가 파열이 됐는데
선생님 그럼 디스크 파열된 거 흡수되는 거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수술하기 싫은데요."라고 하는데 그럼 디스크가 흡수되는 기간이 보통 짧게는 3 개월에서 길게는 뭐 6 개월, 1 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신경 통로가 넓은 환자들은 당연히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자연적으로 디스크는 흡수되니까요. 그럼 흡수를 기다리는 동안 선천성 경추 협착증 환자들은 그대로 디스크에 그냥 신경이 계속 눌려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신경 손상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당연히 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될 위험성도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설령 운이 좋게 수술 없이 디스크가 흡수돼서 선천성 협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비가 호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언제든지 살면서 또 외부에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같은 부위가 다시 터지는 재발이 온다든지 예전에 터지지 않은 다른 디스크가 또 터진다든지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전신 마비가 올 그 약간 도박 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앞으로 그럼 평생 본인이 사고 없이 어떤 일도 없이 사건도 없이 충격을 피한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를 해 보자면 선천성 경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좁은 신경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평생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외상과 퇴행성 디스크 급성 디스크 탈출, 퇴행성 협착증 후종인대 고라가 동반된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수술인가요? 물어보시면 "디스크 수술이 아닌 신경 통로를 정상적으로 확장시키는 수술이 필요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추 의사 생활을 한 7-8년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이 현천성 경추협착 진단 받으신 분 중에 다른 병원을 막 전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단 한 번도 선천성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도 이거를 계속 유념하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진짜 타고난 신경관이 좁고 넓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이 환자가 애초에 태어나기를 인제 협착증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환자를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환자가 순식간에 젊은 환자가 아까 보셨다시피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저희도 인제 저는 정형외과 척추를 담당하는 의사인데 저희는 인제 전공의 때 무조건 배웁니다. 이거 엑스레이 볼 때 경추 엑스레이 볼 때 아까 보여 드린 그 비율 신경 그 뼈 두께 대비해서 신경관 통로의 비율을 항상 주시해서 보라. 그래서 이 환자가 단순히 두통이 있거나 팔이 저린다든지 어깨 아픈 거를 나이가 젊다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그런 물론 사고가 나는 경우 당연히 안 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사고 이건 나면은 그냥 젊은 환자의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